천자까지 갈아치우며 막 나가는 동탁. 양부인 정원을 죽이고 온 여포가 자기를 의부로 생각한다는 말을 과연 동탁은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그것 역시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포가 자기 소나기 속으로 들어오자 동탁의 위세는 더욱 등등해졌고 천자를 갈아치우려는 음모를 위해 또다시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는 여포가 갑사 천여 명을 좌우에 거느리고 동탁의 뒤에서 시위하듯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에 동탁은 칼을 품에 안고 거만한 자세로 좌우를 굽어보며 일장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를 통하여 문무백관과 더불어 흉금을 모두 털어놓고 국사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본인은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요. 언젠가도 말한 바와 같이 금상은 암약하여 그를 폐위하고 진료왕을 새로운 황제로 책립하는 것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줄로 여기는데 재경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탁의 위협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모두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중궁교의 원소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을 열어 옳은 소리를 시작합니다. 동장군, 그건 안 될 말이오. 금상께 없어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잘못도 없으신데 동장군은 무슨 연유로 2번씩이나 폐위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원소의 당돌해 보이는 말을 듣고 동탁은 얼굴 전체에 강한 노기를 띠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새삼스레 움켜잡고 그를 향해 막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천하만사가 모두 내 손에 달렸는데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감히 막으려 드는 것이냐? 나를 거역하는 자, 내 칼이 용서를 아니하리라. 그가 개소리를 해대자 원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칼을 쓴다면 나도 칼로 응수하리다. 동탁이 대노하여 칼을 빼들고 원소한테 덤벼들려는 순간 이유가 몸을 날려 가로막습니다. 대사를 정하기도 전에 칼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줄 아래오니 진정하시옵소서. 동탁이 칼을 멈추자 원소도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이 더러운 자리에는 이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련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분연히 좌석에서 일어나 퇴장해 버립니다. 원소는 그 길로 벼슬을 버리고 멀리 기주 땅으로 떠나버렸고 동탁은 원소가 나가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원소의 숙부 원회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원예공이야. 그대의 조카 원소의 행실이 심히 무례하였지만 내가 특히 그대의 낯을 보아 용서하였소. 그 말을 듣고 원회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움츠러들며 감사의 뜻을 표하자 동탁이 묻습니다. 그대는 폐립기사를 어찌 생각하오? 동장군의 말씀이 지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목숨을 용서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탁은 손에 든 칼을 흔들어 보이며 연회 장소의 문무백관들을 굽어보며 묻자 모두들 겁에 질려 감히 입을 여는 사람들이 없었고 동탁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다시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 이 공론을 막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동탁의 입에서 이런 막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들 한결같이 존명이 지당한 줄로 아옵니다. 라고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동탁은 폐립의 결의를 억지로 성립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시중주비와 교의 오경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원소란 놈이 필시 제 고향 기주로 도망쳤을 것이니 차제에 그놈을 추격해서 붙잡아 죽이는 것이 어떨고? 그러자 주비가 대답합니다. 원소가 기세등등하여 나갔으니 급히 잡으려다가 오히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옵니다. 그는 평소에 백성들에게 많은 은덕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그가 들고 일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니 섣불리 다루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소를 어찌했으면 좋단 말인가? 원소가 일시 분개하여 퇴장은 했지만 사람됨이 독종은 아니오니 군수 벼슬이나 하나 주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자 동탁은 교의 오경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 역시 원소에게는 벼슬을 주어 무마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대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기로 하지. 그러면 원소로 하여금 발의 태수로 봉한다고 전해라. 그리하여 원소를 발의 태수로 봉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며칠 후인 9월 초하룻날 동탁은 가덕 전에 황제를 불러 앉혀놓고 문무백관을 내려보며 선언합니다. 천자가 암약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없기에 이제 그를 폐하여 홍농왕이라 부르고 진료왕을 천자로 받들어 대통을 잇게 할지니 모든 백관들은 그리하시오. 예정한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었고 모사 이유가 그의 뜻을 받들어 미리 작성해 두었던 책문을 읽습니다. 모든 문무백관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옥저의 어린 황제는 몸을 떨고 가덕전은 무덤 속같이 정막이 흐르는데 문득 흐느껴오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 천하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여인은 바로 황제 옆에 앉아있던 하태우였고 흐느껴 울면서 아들인 황제를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한나라의 천자이시오. 죽어도 옥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동탁은 크게 화를 내면서 좌우 시위를 돌아보며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고? 저 여인과 소년을 빨리 끌어내려라. 하고 말하는데 벼랑간 칼을 빼든 누군가가 동탁에게 덤벼듭니다. 역적 동탁아. 하늘을 속여 대권을 빼앗는 내 놈을 그냥 두지 못하리라. 하고 날뛰듯 덤벼드는 사람은 상서 정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유가 검을 휘둘러 정관의 목을 베었고 그런 뒤에는 진류왕을 불러다가 옥저에 앉히고 문무백관들로 하여금 조화를 올리도록 했고 이때 천자의 나이 겨우 9살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동탁의 의지대로 되어 나갔고 황제를 새로 모신 뒤에 자신은 상국이 되어 사실상의 국권은 동탁이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위식이 끝나자 홍농왕과 황후 당시 그리고 하태우를 영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모든 국문을 굳게 봉하여 외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해 버립니다. 이 얼마나 애답고 비참한 일인가. 한나라의 국권을 일개 지방장군이 장악하여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어린애를 천자로 옹립시키니 이게 무슨 난이란 말인가. 또한 폐위당한 어린 천자는 4월에 천자로 등극하여 9월에 폐함을 당하고 영왕궁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영어의 몸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곧 망할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이때부터 한나라는 말이 상국이지 실상 동탁의 소나기에 모든 국권과 권세가 들어가 그의 소나기 속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천자도 아닌 상국의 입장으로 스스로 연호조차도 마음대로 초평원년이라고 고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탁은 황제 아닌 황제가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우 13살에 불과한 폐제 홍농왕은 어머니인 황태우와 함께 영왕궁 깊숙이 갇혀서 밤과 낮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대한의 황제요, 황태우였던 그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개의 무변에 불과한 동탁의 우격다짐에 못 이겨 유폐의 몸이 되고 말았으니 밤과 낮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니 어느 달 밝은 봄날 밤에 어린 폐제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구슬픈 신세를 한 수의 시로 읊습니다. 잔디는 푸르건만 봄은 오지 아니하고 중천의 제비만 쌍쌍이 날고 있네. 한 줄기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곳 구름 짙은 저 숲속에 나의 일궁이 있도다. 언덕 위에 오가는 저 사람들아, 가슴에 맺힌 이 원한을 밀어서 풀어줄 이 없다더냐. 소년 폐제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시로써 솔직하게 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노래가 동탁의 엄격한 명령에 의하여 감시를 하고 있는 감시병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는 것 아닌가. 감시병들은 그 노래의 가사를 적어서 그 즉시 동탁에게 승상님, 폐제 홍농왕이 달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시를 읊고 계셨습니다. 하고 밀고해 버립니다. 동탁은 그 시를 읽어보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기색으로 곧 모사 이유를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유, 이 시를 읽어보아라. 그것들을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부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대가 가서 그들을 죽여 버려야만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곧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이유는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영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홍농왕과 하태우는 누각 위에 나란히 앉아 봄빛을 바라보며 탄식에 잠겨 있다가 돌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몸서리를 칠 정도로 놀랍니다. 그들 앞에 선 이유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전하, 봄날이 하도 화창하여 동승상께서 두 분에게 연수주를 보내주시었으니 이 술을 한 잔씩 드시옵소서. 하고 말한 뒤 미리 가져온 독주를 두 사람에게 한 잔씩 줍니다. 태제인 홍농왕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이것이 독주가 아니냐? 라고 말하자 하태우도 얼굴에 공포와 분노의 빛을 띠며 말합니다. 동탁이 우리에게 연수주를 보낼 리가 없다. 그것이 독주가 아니거든. 내가 먼저 마셔보아라. 하태우가 꾸짖자 이유가 크게 성을 내며 좋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거든. 이 두 물건을 받아라. 하고 부하의 손에 든 단도 한 자루와
비단 한 폭을 꺼내 놓게 합니다. 그것은 곧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하거나 단도로 가슴을 찔러 죽던가 둘 중에 방법을 택하여 죽어달라는 뜻이 아닌가. 이제 두 애처로운 인간은 죽음을 면할 도리가 없어진 것인데 옆에서 폐제를 모시던 당비가 그 처참함을 보다 못해 말합니다. 첩이 상감과 태우를 대신하여 술을 마시겠으니 공은 두 분 모자의 목숨을 보정케 하여 주소서. 하고 울며 이유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그런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고 그 말을 듣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비켜라 이년아. 이 술은 늙은 년이 먼저 마셔라. 그러고 나서 자식놈도 따라 마셔라. 이제는 폭언까지 쓰면서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하자 하태우가 땅을 치며 탄식하여 대꾸합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오래비하지니 어쩌자고 동탁 같은 도적놈을 낙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모자를 이 꼴로 만들고 종묘사직을 흔들게 하였단 말인가? 잠꼬대 같은 넋두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술이나 마셔라. 이유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어린 폐제는 마침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이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황후와 작별의 정이나 나누게 해다오. 그러고 나서 비장한 음성으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아, 천지는 바뀌고 일월은 뒤집혔다. 만승에 기하던 몸이 오늘 신세에 웬일인고. 신하에게 핍박받는 오래지 않은 목숨. 대세는 갔으니 눈물만 넘치도다. 당비가 그 시를 듣고 목메어 울면서 그 역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다. 몸이 제이되어 입 못 내쉬는 이 원한. 생사가 길이 달라 예서 헤어지네. 끝없는 이대 슬픔을 어이하리오. 노래를 마치자 어린 폐제와 당비가 얼싸안고 울음에 잠기니 하태우도 목을 놓아 통곡합니다. 마음 급한 이유가 악을 빨리 죽어버리라고 말했고 하태우도 하늘 품은 악담을 합니다. 이 역적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듯 핍박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두고 봐라, 너희들은 멸문의 화를 입게 되고 말리라. 그러자 꼭지까지 불붙듯 화가 난 이유가 하태우를 높은 누각에서 발로 차 떨어뜨려 죽이고 폐제는 약을 먹여 죽였으며 당비는 목을 메어 죽여버린 후 공적을 증명하기 위해 3명의 목을 빼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동탁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들고 온 3명의 머리에 붙은 눈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이 부릅뜨고 있자 소름이 끼친 동탁은 어서 궁 밖에다 묻어버리라고 소리치며 몸서리를 칩니다. 그날 이후 동탁은 폐제와 하태우의 원한에 사무친 누나를 본 후부터 웬일인지 까닭 모를 불안에 휩싸여 술과 계집질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마다 궁중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마음대로 궁녀를 가늠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맘대로 죽여가면서 마치 자신이 천자인 것처럼 용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은 천자를 갈아치운 후 궁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동탁과 그의 측근이지만 야심을 품고 그를 척결해버리려는 조조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